살짝 막 줄긋고 막 이러면서 따라오세요. 자, 행동주의 자, 펼쳐놓고 몇 쪽이지 그러면? 53페이지. 자, 53페이지 7번째 줄에 행동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이다. 밑줄 쫙. 자, 여기 보세요. 자,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는 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찰하지 않고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이언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고로 대원칙을 설명할게요. 학문을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학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을 인과론적으로 괄호 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요. 모든 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설명한다? 원인과 결과, 줄여서 인과론. 다른 말로 합리성.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합리라는 말이 나오면 인과론, 논리, 체계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건 뭘 연구하냐면,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유를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야. 다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건 결국 뭘 하는 거다? 저 녀석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거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 원인을 뭘로 봐? 자극, 결과를 반응. 이때 행동은 반응이야.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니까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한다. 이거 설명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죠, 그렇죠? 행동주의는 어떻게 설명한다? 인간이 왜 행동해? 자극이 있어서. 그럼 자극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이거 F는 MA 기억나? 힘이 없으면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렇죠? 가속도가 안 생기지, 힘이 없으면. 그런 건 똑같아. 인간에게 자극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강의하다가 잠깐만 하고 나갔어. 왜 나갔을까? 그치, 속에서 뭔가 자극이 있었겠지. 혹은 뭐 전화에 자극이 있었다거나 하여간 뭔가 자극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 속에서의 반응, 의식작용을 제외한 모든 신체 반응을 포함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을 다 자극이라고 해요. 오케이? 심플하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자극을 원인으로, 반응을 결과로 설명한다.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블로프의 강아지죠. 러시아의 승려였던 파블로프가 뼈다귀를 주니까 강아지가 침을 흘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뼈다귀를 주니까 침을 흘렸어.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자, 이거 무슨 반응? 무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 그러면 이때 뼈다귀는 무조건 자극.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종을 치니까 딸랑딸랑딸랑 종을 치니까 침을 안 흘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딸랑딸랑딸랑 종을 치고 먹이를 줘. 그럼 침 흘려. 다시 딸랑딸랑딸랑 종을 치고 먹이를 줘. 또 침 흘려. 또 딸랑딸랑딸랑 종을 치고 먹이를 줘. 또 침 흘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딸랑딸랑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오겠죠. 이럴 때
처음에 종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서 이 종소리를 중립자극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소리에 반응하잖아. 그러면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 조건자극이라고 해. 이때 침은 조건 반응이라고 해. 자, 이런 식의 이름이 우리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교육심리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몰라도 돼. 우리는 뭘 알 거냐면 넘겨보세요. 자, 이와 같은 파블로프의 반응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스키너가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했어요. 자, 매트릭스를 그렸는데 X축은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그 강아지가 Y축은 준다, 뺏는다. 준다, 뺏는다. 이렇게 매트릭스가 그려지죠. X축에 2개, Y축에 2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매트릭스가 그려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 옵션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근데 여기는 좋은 거, 여기는 기분 나쁜 거. 자극이야, 자극. 위에 건 이거 자극입니다. 자극의 두 가지가 좋은 자극, 나쁜 자극. 그 다음에 이거는 준다, 이거는 뺏는다, 제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왜 네 가지냐면 기분 좋은 자극을 준다, 기분 좋은 자극을 뺏는다, 기분 나쁜 자극을 준다, 기분 나쁜 자극을 뺏는다. 예를 기분 좋은 자극이면 사랑을 준다, 칭찬을 준다. 기분 나쁜 자극을 준다는 거는 때린다, 매를 때린다, 뭐 이런 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옵션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교육공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4번이지. 1번과 4번은 그러니까 기분 좋은 자극을 주거나 기분 나쁜 자극을 제거해주면 그 특별한 행동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 그걸 먼저 설명해야지. 자, 이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자극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왜 인과론으로 설명하면 원인이 자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스키너는 교육에 응용을 했어요. 교육에 응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관찰해.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찰해. 근데 학생이 움직이겠지?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다가 꾹뻑 졸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해? 가서 교편으로 머리 한 대 탁 때려. 나 엄청 많이 맞아봤는데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행동이 강화될까 소거될까? 소거되겠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만약에 꾹뻑 졸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할까? 자, 너희들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다 집에 가. 너는 끝까지 남아서 나머지 공부해. 그러니까 집에 가는 자유를 뺏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는 그 특별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내볼게. 이 중간고사 예상 문제입니다. 철수가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인데 내가 아빠야. 근데 이 녀석이 중간고사인데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네. 이 네 가지 옵션을 적절하게 써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 자, 커피를 걸고 누가 한번 제안을 맞춰보세요. 아직 오늘 안 나왔네. 자, 철수가 내일 모레 시험이나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를 줘서 걔가 공부를 하게 되는 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핸드폰 빼는 거. 그러면 억가심정만 터져요. 네. 그래서 스키너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성적을 잘 받으면 게임 머니를 준다. 성적을 잘 받으면 게임 머니를 준다고 하면 공부할까? 그거는 우리 아들이 게임 머니에 욕심이 있을 때만 해당되겠지, 그치? 혹은 그러면서 자기 절제력이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절제력이 별로 없다는 단서 하나 더 다룰게요. 왜냐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드물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돼. 공부를 이만큼 하면은 그에 비례하는 게임 시간을 활용했을까? 잘 안 돼요. 휴대폰을 뺏고 공부하는 걸 지워. 억가심정만 키우는 거야. 성적을 잘 받으면 핸드폰을 바꿔보자. 그냥 게임 계속하고 성적을 안 받고 말지.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에 이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어플 깔아놓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용이 다 됐어. 그래서 그날 게임 더 이상 못 해. 근데 얘가 공부할까? 그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게임 같은 공부 게임하여 정신 팔린 애가 그런 걸 보겠어요? 자, 정답은 무시하는 무시하기? 게임하는 걸 무시하? 신났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쓰는데. 아예 관심을 안 그거는 애가 관심을 유도하려고 행동을 할 때 무시해야 하라 이제 그 얘기고, 이거는 오히려 숨어서 할 작정이 판인데. 그냥 아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도록 시켜.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질려버릴 때까지. 만약 그러다가 안 질리면 어떡해? 일단 모범답을 말해줄게요. 모범답은 이 스키너 교수가 제시한 모범답인데, 여러분 답들이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만 내가 의도했던 답이 아니라고 내가 그냥 그런 건데 다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스키너 교수가 제시한 거는 강화와 속어는 철저히 분리시켜야지 효과가 있다. 왜냐면 이 아이는 게임에 완전히 매료된 아이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볼모로 뭘 걸면 반항심만 키워지고 그 순간은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게임과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놈의 공부 때문에 내가 게임을 못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를 철천지 원한의 어떤 그 과제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안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공부와 게임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게임을 할 때 무조건 패. 게임 안 할 때까지 패.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게임 못 하는데 얘가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들면 그때 엄청나게 칭찬해. 철저히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못해서 억울하지만 공부라도 하면서 뭔가 달래기라도 해야지. 자기 이게 게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작전은 실패야. 네가 공부해도 안 해도 난 상관없는데 게임은 내가 못 봐주겠어. 패는 거지. 분리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이것이 성공하는 거야. 이게 행동주의에 여러분이 교육심리학 때 잘 이상하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이 실제로 교단에 서서 교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맨날 반항심만 커지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혼났고 쟤 때문에 혼났고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게 행동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사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자, 행동주의다 보니까 자극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뭘로 조절해? 자극으로 조절해. 그 외재적 동기라고 해. 참고로 인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외재적 동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 왜냐면 당연히 자극 동기는 어디서 와? 당연히 외부에서 오지. 그러니까 그냥 동기지. 자극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게임머니 이런 게 외지적 동기야. 너 시험 잘 보면 게임머니 줄게. 그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와 연결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 놓고 얘기해야지 게임하는 애를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절대 분리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동기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은 바꿀 수가 없어서 1단계, 2단계. 가령 이번에 뭐 수학 지난번보다 무조건 올라가기만 해도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 아니면 네가 딱 5분만 버티면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10분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는 행동으로 평가해야 되고. 자, 이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하나 있는데 증명 가능성.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이번 한 학기를 관통하는 저의 키워드입니다. 증명 가능성. 혹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증명 가능성. 수요일에서만 했나 봐요. 자, 증명 가능성이 뭐냐면 평가 안 하면 교육이 아니야. 평가를 안 했어. 시험을 안 봤어. 그럼 그건 교육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교육 목표가 없었어. 그럼 교육이 돼, 안 돼? 왜 교육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또 평가를 왜 해야 될까? 증명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증명? 이 목표에, 이 수업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왜 그걸 왜 해야 될까? 그 증명을 왜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세뇌된 결과이고 훈련받은 결과이고 습관입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습관은 의심이 잘 안 되잖아. 그냥 늘 해오던 거고 관습이고 관례이니까.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지주의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철학에 반기를 든 과학은 철저히 인간의 사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사유에 의존하면 안 돼.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 하지만 철학자들처럼 데이터 없이 논리로 땜빵하면 안 돼. 데이터의 빈 공간을 논리로 땜빵하면 안 되고 그 모든 논리의 데이터가 백업이 되어야지만 과학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중간고사 때 막 내 말을 쓰지. 나중에 하나도 못 쓸걸? 필기 안 하면? 교수님들 중에 필기를 죽어라 필기하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필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객관주의가 왜 탄생했다고? 논리실증주의가 그 철학적 사유는 진리를 보증할 수 없고 데이터가 진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모든 논리적 주장에는 데이터가 백업돼야 돼. 데이터가 없으면 그걸 논리로 땜빵하게 되면 그거는 완벽한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과학, 유사 과학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어떤 게 유사 과학이냐면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면 되게 거기다 신을 넣어. 막 이런 거.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볼 때 그걸 인정하지 않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과학은 다른 말로 행동주의야. 과학은 다른 말로 행동주의입니다. 왜? 행동만 관찰할 수 있으니까. 행동만 데이터를 줄 수 있으니까. 행동주의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한번. 행동주의는 뭘 의미한다? 인간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지주의는 인간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머릿속. 행동주의자 밑에 인지주의자가 행동주의자들이 전 세계 심리학을 풍미하던 시절에 인지주의 과학자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은 마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갈릴레오가 출현하는 것과 같았어. 그래서 나타나면 이단, 나타나면 짓밟히고 이게 무슨 과학이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가 출현하는 것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동주의를 풍미시켰던 미국에서가 아니라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철저히 학문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을 하던 그러니까 철학의 본고장 독일에서 인지주의가 싹 트기 시작해. 왜냐하면 미국 심리학 행동주의로부터 철저히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미국의 학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국이란 거 빼고. 자, 독일에서 침팬지 실험을 하면서 인지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배고픈 침팬지를 강의실에 넣어놓고 천장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고 이 침팬지가 바나나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막대기와 책상들이 놓여져 있어. 그런데 이 침팬지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고 그래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행동주의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의 기회라든가 자극 반응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막대기가 있어도 이 막대기를 쓸 줄 모르는 침팬지를 방 안에 넣었어. 그리고서 관찰을 하죠. 결국은 바나나를 따먹게 되는데 어떻게 따먹게 되냐면 자, 침팬지 가두고 문을 쾅 닫았어. 일단 침팬지가 배고프니까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뛰어보지만 안 돼. 그러다가 저 구석에 가서 짱 박혀서 되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몇 시간을 그냥 그러고 있어. 배는 고프고 바나나는 못 따먹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침팬지가 뻘떡 일어나더니 마치 자로 잰 듯 책상을 1층 2층 쌓고 올라가서 막대기로 바나나를 따가지고 딱 먹는 거야. 한 번도 연습한 적 없고 한 번도 시행착오를 겪은 적 없고,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완벽하게 바나나를 따먹는 행동을 하는 걸 놓고 이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심리학자들 학술대에 가가지고 자, 이 현상을 너희들 행동주의 이론으로 설명해봐라. 못할걸? 우리는 이것이 침팬지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아하 효과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 이게 통찰이야.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금기시하는 인간의 머릿속을 독일학자들은 들여다보면서 통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찰이라는 말을 하는 유일한 학자는 독일이고 그 독일은 미국과 다른 학문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스키너 박사가 뭐라고 했게? 자식들 거짓말쟁이. 데이터로 백업해봐. 데이터로 백업이 안 되잖아. 하면서 You are all liars.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 하면서 아주 세게 욕을 합니다. 공개장소에서. 그렇게 인지주의자와 행동주의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립한 상태로 오는 거죠. 관건은 뭐야? 인간의 뇌를 들여다볼 거냐 말 거냐. 자, 이게 인간의 뇌야. 자, 독일의 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어.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가면 행동주의자들은 바로 반응한다고 말했는데 천만에 자극이 들어가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고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뇌의 의식작용에 따라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비일관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솔직히 행동주의 약점이 그거였거든. 동일한 자극을 주는데 인간이 매번 반응이 달라. 똑같은 자극이면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다르니까 이게 행동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가설을 세운 거지. 중요한 것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것은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이 정보처리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지주의자들은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반응 행동을 통해서 아무리 추론을 해도 이게 맞다. 이게 최선의 추론이다라고 해서 이 모형을 주장을 하죠. 결국은 컴퓨터가 이 구조와 그대로 닮아서, 사실은 컴퓨터를 보고 이 모형을 만들기도 했는데 컴퓨터와 이 구조가 그대로 닮은 상태로 발전하다가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계속 발전해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오케이? 자, 이게 인지주의. 자, 그러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아니다, 이건 설명해야 되겠다. 교육심리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혹시 이 기억에 대해서 이걸 알 거예요. 초두효과, 최신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5분짜리 강의를 들으면 처음 들은 거 기억 잘 나고 마지막에 들은 게 기억이 잘 나고 중간에 들은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공부를 했었어요. 혹시 지금도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새로운 이론은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장 내시경 실험인데, 환자 A는 대장 내시경 받아본 사람 없지? 이거 수면 안 하면 되게 아프다고 해요. 저는 수면을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실험하냐면 다이얼기를 옆에 환자 옆에 손을 쥐어줘. 대장 항문에다가 막 이 내시경을 가지고서 이 내시경을 하는 동안 이거 아플 때마다 이걸 돌리는 거, 아픈 만큼 돌리고 조금 아프면 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환자 A는 하다가 9분 만에 딱 끝났고, 환자 B는 하다가 이제 점점 안 아파지게 해서 25분 만에 끝났어. 자, 여기서 질문. 환자 A와 B 중에 누가 더 고통을 많이 당했어? B. 환자 A와 B 중에 누가 견딜만 했다고 대답할까? B. 아이러니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B가 더 힘들었는데 오히려 B가 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왜 생기냐? 이게 바로 인간 기억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가장 정점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두 가지의 평균으로 기억이 결정돼요. 이게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수업 1시간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을 듣다가 가장 내가 이렇게 짜릿했던 그 순간과 딱 수업 딱 끝나는 그 순간의 그 느낌이 합쳐져서 그 수업에 대한 평가가 결정이 된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인지주의의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알 텐데, 머릿속에서 정보의 흐름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한 3주 후에 또 배울 겁니다. 정보 처리 전략을 활용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극이 어디서 일어나?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생각의 과정을 평가하라. 그런데 이 모든 평가가 다 인간의 머릿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결국은 뭘로 평가해야 돼? 생각의 과정을 뭘로 평가해? 머리를 해부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켜보거나 행동을 시켜보거나 문제 풀이 과정을 보잖아, 그치? 결국은 행동으로 평가해. 그러니까 인지주의자가 말은 많고 이론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평가해. 오케이? 차이점은 이제 내재적 동기가 있다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지주의인데,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로 넘어가 볼게요. 자, 40분까지 하고 우리가 퀴즈를 풀 거니까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줄쳐볼까? 객관주의. 외부의 실세계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어디 써 있어? (77쪽에) 아니, 세 번째 줄.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객관주의는 인간의 외부에 실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의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교수란, 여기서 교수는 티칭을 말하는 겁니다. 교수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교수자에 의해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며 학습이란 전달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교수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그 명확한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역할은 스스로 세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교수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딜갱이 말한 교육의 사회화 과정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육의 개념과 일치해? 아니면 틀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교육의 개념과 맞아요? 달라요? 되게 일치하죠, 그렇죠? 뭐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지.
다만 요 마지막에 학습자들이 색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책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객관주의자들도 당연히 학습자들은 받아도 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그래서 늘 가르친 것과 배우는 게 시험 보면 불일치가 생겨.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해석을 뒤틀어놔 자기 식대로. 그래서 원래는 그게 맞아요. 다만 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교정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학생들이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교사의 것과 견주어 보고 교사가 맞다 틀리다 채점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쭉 건너뛰고. 자, 구성주의는 지식의 실제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의 경험에 의한 해석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페이지 좀 넘겨.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은 오리야, 토끼야? 오. 오리야, 토끼? 토끼. 이렇게 보면 토끼 같고 이렇게 보면 오리 같고 그렇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기회, 오늘 커피 마지막 기회. 아, 이따 퀴즈 할 때도 해야 되겠다. 이따 우리 퀴즈 낼 때. 자, 어떤 할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오리 한 마리를 사왔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건네주면서 아이고 아가 너 참 고생 많지. 그 네 신랑도 이렇게 푹 구워서 네 신랑도 몸보신하고 너도 몸보신해라. 이렇게 오리 이렇게 딱 내주는 거예요. 오리는 어떻게 잡아? 모가지 딱 잡고 하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노망 나셨나? 토끼를 잡아와서 무슨 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 주세요라고 딱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엌으로 가는데 여기를 잡고 가는 거야. 토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딱 보면서 저것이 벌써부터 노망난 것들 저 미쳤다고. 누가 오리 부리를 잡고 가냐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 흥부 아내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해요. 저녁에 이제 집에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려고 하루 종일 거기 일했으니까 이제 품삯을 받아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한테 가서 곶감키를 며느리가 이걸 열어줘야 돼. 근데 곶감키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받아서 열어줘야 흥부 아내가 쌀을 받아갈 수 있어. 근데 흥부 아내가 딱 보니까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오리네 토끼네 하면서. 이 싸움을 말리지 못하면 그날 쌀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 며느리와 할머니를. 오리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가 곶감키를 안 열어주겠지. 둘 다 되게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불러내서 그 시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가 맞고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맞다고 해주는데 그냥 서로를. 자,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고 며느리한테 딱 얘기해서 그랬더니 딱 오니까 시어머니가 빨리 와봐. 자, 네 아버지 빨리 와봐 해서 자, 여기서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하겠지. 왜냐면 그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또 막히지. 10초장. 며느리가 대신 요리해준다 해서 가져간 다음에 흥부 아내가 대신 요리해준다고 네. 가져가? 네. 그 전에 시어머니가 일단 그건 그거고 이게 오리야 토끼야 계속 이렇게 보채는 거야. 그래서 쌀 대신 오리를 가져간다고. 창의적인데? 쌀 받으면 말해준다. 절대 안 그러지. 갑인데.
어디라고도 부르고 어디라고도 부른다고. 그건 괴물이지. 그 무슨 요상한 소리 하냐고 그럼. 자, 없어? 5, 4. 단서는 이게 다야. 먹이를 줘보거나 소리를 들어볼 수는 없어. 틀려볼 수도 없어. 물론 그러면 단서가 이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단서가 충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때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야. 무조건 열쇠를 며느리가 크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룰이야. 오리를 없애버려. 오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안 싸우잖아. 지금